자, 민주당이 진짜 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노동이 어떤 당에 있어서 어떤 당은 아까 방송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노동이 어떤 당의 뭐 최고 강령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일을 해내는 당은 힘 있는 정당이다. 그렇죠. 네. 최근에 그 택배 노동자 과로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가 여러 가지 뭐 그 합의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택배 분류하는 것은 택배 노동자들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차 합의문 내용이 일단 무엇일까요? 예. 28년 됐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택배 분류 작업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일명 까대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택배업자들은 말 그대로 택배를 날르는 일을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류하는 작업들조차도 다 택배 노동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 6시나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를 그 분류 작업하는 데에 소진을 하고 2시부터 심야까지 이제 그 배송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12시간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장시간 노동을 해왔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분류 작업, 그 까대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짜 노동이에요. 급여를 주지 않아요. 그걸 전부 다 택배 노동자들한테 전가시켜 왔던 거죠. 택배 회사들이. 예. 근데 그거를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 택배 회사들의 분류 작업은 택배 회사들의 책임인 거를 명확하게 했고 부득이하게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된 것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공짜로 부려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동안 공짜 노동으로 불렸죠. 네가 배달할 것은 네가 알아서 분류해 이런 거죠. 네. 근데 사실은 택배 노동자들은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택배 노동자지 분류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예. 잘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택배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택배량은 엄청 많아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이런 건 민주당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 택배 노동자들이 16분이 과로사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왜 작년 기억나십니까? 8월 14일인가요? 그 택배 없는 날로 하루만이라도 그렇죠. 휴가를 주자. 이렇게 해서 하루 휴가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루라도 택배 없는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자고 한 것은 사회적 그 환기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택배 노동자의 그런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택배 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수천억씩 영업이익이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택배로 시키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택배 노동자들의 이면에는 죽음이 과로사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것들을 우리 당의 이제 민생연석회의하고 을지로위원회 있죠. 을지로위원회에서 작년 12월 7일 날 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그게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택배 회사들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택배 노조, 시민단체 이렇게까지 다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였는데 3차례 전체회의랑 2차례 분과회의를 통해서 이 1차 합의문을 도출한 거예요. 얼마 전에 1월 그 21일인가 그랬죠. 1월 21일 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택배 분류 작업하는 거를 택배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고 또 심야 배송도 금지시켰거든요. 저녁 9시 이후에는 배송을 금지시키는 것도 이렇게 같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아주 실효적입니다. 그리고 그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특고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서 그분들이 임금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준 계약서도 상반기 중에 이제 이건 1차 이제 합의문을 발표한 거고 2차 합의를 통해서 하기로 지금 거기까지 이제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택배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하면 안 될까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개인 사업자신 너무 디테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책임을 너무 씌우는 방식. 이게 이제 그 기본급은 일부 주잖아요, 그죠? 예. 기본급 일부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성과급으로 쌓여가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택배 노동자 문제를 우리가 그나마 일찍 뛰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플랫폼 사업의 전신이 있어요. 학습지 노조. 예, 그렇죠. 예. 그 전에는 보험 설계사 그런 분들인데 지금 그 당시에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쪽을 했던 기업들은 완벽한 노동 착지였어요. 그걸로 완전 재벌이 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그 학습지가 생긴 지 한 30년 되잖아요. 30년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보다 쉽게 이제 학습지 선생님으로 갔는데 대부분의 교육은 학습지 선생님이 하는데 이 학습지 제공하고
그다음에 회원 관리 이런 차원에서 50% 이상을 가져간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재벌 회사가 됐어요. 거기 이제 문제점이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약점도 있지만 이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 개인 사업자신 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상권이 인정이 안 보장이 안 되니까 되죠. 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에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보험설계사 노조도 합법화가 됐어요. 합법화 됐죠. 얼마 전 보험설계사 노조가 저희 소속이었거든요. 한 10여 년 이상을 그 권리필증, 그 이제 노동자 설립필증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 설립필증을 했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설립필증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도 지금 이제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그 상병수당도 이제 도입하기로 지금 이제 당정간은 거의 이제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노동 존중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지금 해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국민들께서 좀 많이 이제 알려야 될 필요가 그러지 있습니다. 그 뭐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 이슈나 이런데 너무 매몰돼 있을 때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은 그런 거 그냥 요식행위처럼 보도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해주죠. 어. 제가 그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국정감사 때 상임위 엄청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냥 지도부 욕 한번 해. 그럼 언론에 나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언론의 환경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논평 하나 아침에 오전에 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우리 카드 쓰면 포인트 쌓이잖아요. 이렇게 제휴 카드 쓰면 그 포인트들이 카드사별로 다 각자 관리하고 또 소액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다 그냥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카드 포인트로 쌓인 금액이 3조 4천억이에요. 3조 4천억인데 그게 5년 지나면 다 소멸되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 그 1월 5일 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얼마 안 됐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카운트 인포 앱이라고 앱 하나 깔면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가 한눈에 다 조회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자기 계좌만 딱 거기 입력하면 자기 계좌로 다 들어옵니다. 현금화돼서. 현금화돼서요? 예, 그래서 뭐 12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잠깐만요. 예. 앱 이름이 뭐라고요? 어카운트 인포입니다. 어카운트 인포. 예,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이거를 깔면 계좌만 입력하면 포인트가 다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예. 이야. 이제 각 카드사별로 있는 포인트가 다 통합으로 조회가 되고 통합돼서 한꺼번에 현금화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것도 돼요. 휴면 예금도 찾아줍니다. 휴면 보험도.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같이 앉아 있으면서. 아니 이게 1월 5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니 그 하루에 100억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와. 1,500억을 찾아갔어요. 2주 만에. 나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옛날 슈퍼맨 2 영화가 생각나. 슈퍼맨 2에 그 사람이 월급 주는 일을 회계하는 사람인데 잔돈 떨어지는 거 안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 그 통장으로 받아서 재벌됐다는 이야기. 그게 슈퍼맨 2의 이제 영화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안 쓰면은 사실은 대기업들이 다 그냥 먹는 거죠. 예. 아니 1년에 3.4조가 쌓인다니까요. 그럼 그걸 민주당이 해내신 거예요 또? 민주당이 당정협의 통해 가지고 한 거죠. 와.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여신 전문 금융협회라든지 카드 업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모르는 눈먼 돈들이었는데 그걸 다 진짜 지급하는 거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죠. 휴면 예금도 2천억 넘게 찾아갔습니다. 휴면 예금. 우리 왜 좀 보면 통장 많이 만들어 놓는데 몇백 원씩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모은 돈이 그렇게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야, 국민의 지임 같은 당은 그런 거 이런 거 안 하는 정당이잖아요. 잘한다 민주당. 앞으로 논평 내셨어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냈습니다. 냈습니다. 같은 대변인인데 안 보셨나 봐요. 그게 저보다 훨씬 그 논평도 많이 쓰시고 많이 내는데 이제 민생 정책이라는 소확행 정책을 주로 하시고 저는 전형적인 이제 정쟁 전문가잖아요. 뭐 맨날 조영파 사과하라 사퇴하라 이런 거나 내고 이러니까. 진중권하고 싸우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새날에서도 많이 좀 국민들한테 정말 그 기본을 아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어쨌든 좋은 일이었고요. 하도 언론들이 안 받아주니까 심지어 KBS도 이런 모델 안 해요. 아니 그쪽에 하실 때 그 제목은 제가 좀 자문을 해드릴게요. 국민의당이 안 하던 거 우리가 하니까 국민 여러분 돈 찾아가십시오. 뭐 민주당이 돈 드립니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써야 돼. 제가 그런 게 좀 약해요. 그런 거를 좀 제가 그러더라도 좀 한번. 자, 그러면은 이제 택배 문제는 그렇고 다음에 공매도 금지 한번 여쭤볼까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공매도 금지를 계속 하는 게 맞냐, 이제 그만하는 게 맞냐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매도 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금융 노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과 관련된 건 증권사들도 다 저희 소속이고 관련된 예탁결제원이나 뭐 한국거래소라든지 증권금융 이런 쪽에 다 이제 저희 소속이어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는 이제 없는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남의 주식을 빌려다가 없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한 주가 10만 원인데 10주를 빌려오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 아닙니까? 그거를 팔아요, 일단. 팔면은 나중에 이제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갚냐? 돈 벌려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사서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9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10주를 사가지고 그럼 90만 원에 산 거잖아요. 그리고 갚으면은 10만 원 그냥 자기는 10원 한 장 안 들이면서 버는 게 공매도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 10주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게 안 주면 1억이거든요. 근데 이 공매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공매도는 OECD 국가에서는 다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특정 종목을 그 뭐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막 올려놓는 이렇게 과열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순화시키는 그 순기능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공매도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동학개미들이 공매도 지금 3월 15일부터 다시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공매도가 말 그대로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많이 팔면 주식은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매도 우리도 허용하다가 200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 한번 6개월 그 중단시킨 적이 있었고 작년 3월 달에 우리 주식이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6개월 공매도를 중단시켰다가 다시 6개월 연장해서 3월 15일까지인데 지금 주가가 3,000포인트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동학개미들이 신용 거래를 하는데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금액이 21조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조 원의 정기예금을 깼어요. 그거 이제 주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계 대출 받은 게 또 1.8조 원이고, 그래서 빚투라고 그러는데 빚내서 투자한다는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까지 가 있는데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게 되면. 좀 전에 말했던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매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이제 심하게 반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 인해서 이제 그 3,000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주식이 과열됐기 때문에 공매도를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공매도는 완전히 큰 문제점이 기존부터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 공매도의 99%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만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겨우 1.1포인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 어디서 빌려서 팔아야 되잖아요. 빌려주는 시장이 개인은 없어요.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를 빌려올 수 있는 빌려온 금액이 작년 한 해 23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도 제한되어 있고 공매도로 이렇게 거래하는 증권사도 6개밖에 안 되고 개인들은 그 빌려올 수 있는 주식도 얘기하면 긴데 하여튼 되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증권금융이 예탁되어 있는 그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어갖고 235밖에 못 빌려왔는데 외국인과 그 기관은 모든 증권사, 모든 종목, 펀드 운용사, 외국인 다 빌려올 수 있고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그래요. 빌려주는 순간 수수료를 또 받거든요. 수수료 수익도 생기고 그러면서 한 게 68조예요. 거긴 시장이. 그러니까 일단 너무 개인들한테는 접근이 불가능한 그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제가 그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데 그건 차익 공매도라고 그러는데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불법이거든요.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데 그건 불법인데 그 무차익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어요. 작년에. 박용진 의원이 한 14,000여 건의 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가지고 국감 때 이제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없는데 그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파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장부를 이제 이렇게 어디서 이제 A라는 증권사와 B라는 증권사가 있으면 서로 이제 B라는 증권사가 A라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오잖아요. 그럼 B라는 증권사도 누군가에게는 팔잖아요. 그리고 B라는 증권사도 또 A 증권사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거를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전산 시스템이 아직 없어요. 아, 그래요? 수기로 합니다. 몰랐네. 수기로. 수기로요? 수기로. 증권사들이 수기로 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그거를 이제 불법 행위를 적발을 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이죠. 왜냐하면 지금 빌려온 게 10주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빌려준 게 20주고 막 그러면 그 차익 이런 거를 제대로 다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장부에다 수기로 그걸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매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이 만사전역 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공매도 그런 전산 시스템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면 개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주식 시장이 작년에 한 2,500조 정도가 거래 대금이 있었는데 그중에 65% 70% 정도가 개인들이 투자한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특이한 게 개인 투자 비율이 진짜 높습니다. 그 동학개미. 65에 75. 그러니까 그 증시를 전부 동학개미들이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한번 그 시장에다 대비해 보면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은 자금력이 풍부하고 정보력이 있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인데 공매도를 하면 주식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그 피해를 보는다는 65% 75%를 주식 투자했던 그 주식 갖고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반대. 주가는 떨어지고. 그럼 개인은 거기서 손해보고 공매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동학개미들이 그 전부터도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계속 제도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월 15일 날 그 재개하더라도 이제 그 우리 그 정치권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시정한 때까지는 그 저기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좀 피고 있고 오늘 이제 기재부 장관도 약간 그런 기조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OECD 국가에서의 우리로 치면 이제 개인 투자자 이 개미들에게 이렇게 저기 뭐랄까 합니까 주식 종목이라든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관과 동등하게 자유롭습니까? 거기는 일단 그 전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요. 미국, 영국, 홍콩, 뭐 캐나다 다 갖춰져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공매도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없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펀드 투자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우리나라는 65, 70이잖아요. 거기는 20,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펀드 투자를 많이 간접 투자를 많이 해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전산 시스템도 그 완료되어 있죠.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과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 간의 그 형평성 문제도 우리보다는 덜한 데다가 그 직접 투자 개인들의 직접 투자 비율도 우리보다 엄격하게 낮으니까 피해볼 가능성도 작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그런 시장의 여건도 그런 데다가 제도 자체도 그렇게 못 따라가 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주식이 3,000포인트 넘어서 가열됐다 안 됐다의 문제 이전에 이 동학개미들이 봤을 때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재정 건전성 있잖아요. 그게 임의의 기준이잖아요. 재정 안정성, 얼마만큼 떨어지지 마라. 저는 이것도 금융당국에 임의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게 가열이라고 자기들이 자의적 판단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용어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매도를 영어로 하면 숏, 짧게, 스탁 세일링이에요. 짧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식 좀 해보신 것 같은데. 근데 공매도를 한자로 쓰면 빌공짜예요. 비어 있다는 뜻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에서 분명히 그게 나타나는 거죠. 저쪽은 공매도를 외국은 선진국들은 짧게. 긍정적으로 쓰는데 한국은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의미가 용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지금도 뭐 이제 진행 중이긴 하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이제 펀드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 그 일반 그 시민들이 봤을 때 되게 투기의 장으로만 인식이 되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소비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 라임이랑 옵티머스 관련돼서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펀드를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그 운용사랑 증권사나 뭐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은행이나 증권사 통해서 그 개인으로부터 돈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어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투자하는 순간 그 펀드에 가입하는 순간 수수료를 띱니다. 1.5% 뭐 2% 이렇게 운용수수. 그 수익이 손실이 나도 떼어요 무조건. 그리고 펀드를 운용해서 이익이 나면 또 1, 20%의 성과급을 가져갑니다. 그 운용사에서. 그런데 손해가 보면 저 펀드가 손실이 나면은 모든 손실은 우리 가입자 소비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운용사라든지 그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은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남의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냥 저거 한 거잖아요. 이거 사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자본시장의 그 심장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그 펀드 운용사가 그 일단 개인한테 받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금융 비용의 10%로 제한을 시킵니다. 몰빵 못하게 해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펀드 운용사가 기업에 투자할 때 그 펀드 운용사의 돈으로 일정 그 30% 정도는 무조건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손실이 나면 본인들도 같이 손실을 보는 구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한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꽤 있고 또 거기는 한번 이렇게 피해를 주면 그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있어서 세게 때리잖아요. 몇 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것까지 도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돈을 끌어다가 그냥 사기쳐 버리는 거죠. 그 외국계 헤지펀드나 먹튀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우리나라 그런 허술함 때문에 또 있겠네요. 그죠? 예. 아, 그럼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민주당 180석 나올 때. 그게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제가 사무금융위원장 할 때 대정부 투쟁을 그때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2015년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그리고 펀드와 관련된 규제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때 투자 명목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 예. 때문에 지금 그 사태가 난 그때 거예요.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했는데 그때 했던 기본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사모펀드는 어디다 투자하는지도 발표도 안 합니다. 사모펀드는 5억 이상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1억으로 낮춰줬거든요. 그렇죠. 낮춰주고 펀드를 판매하는 그 이제 그 판매사라고 그러고 또 그 돈을 이렇게 가져오면 그 돈을 관리하는 수탁사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판매사나 수탁사나 또는 예탁결제나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제 그 연관되는 기관들에 대한 책임들을 다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그 펀드를 제대로 그 모집하고 운용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들이거든요. 그 책임을 다 면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팔기만 하는 거예요. 팔면 수수료 들어오니까. 책임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 라임 사태. 아마 박근혜 대통령 이런 거 이해도 못했을 거야. 설명해봐야. 설명해봐야 네, 말을 네, 듣지도 네. 못하실 거고. 자, 예.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뭐 법정 최고 이자도 지금 낮아진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대기업주에 돈을 썼어요. 그럼 그 당시에 아마 이명박 때가 47%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자가 높다는 뜻은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은 대기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은 끝까지 받아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받아낸단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러면 이자율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20%보다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은행 이자율이라는 게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 나서 결국은 다 받아내는 방식이라면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법으로 좀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세요. 그러지 않아도 소확행에서 비슷한 걸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금융권 중에서 좀 저신용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대부업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저축은행 쪽이 이제 이율이 좀 높은 편이고 또 마찬가지로 금리도 제일 높아요. 거기가 그 한 1.9에서 2.2%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저축은행 시장이 한 300 저축은행들을 다 저희 소속인데 한 300 몇 개 있었어요. 저축은행들이. 그게 다 줄도산하고 지금 한 70 몇 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 저축은행 시장에 일본계 대부업계들이 엄청 진출해 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뭐 JT 트러스트라든지 예, 우리 친해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JT 친해저축은행, JT 저축은행 이런 데가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저축은행 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사무라이 펀드 뭐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축은행들을 인수하는 거죠. 일본 대부업계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뭐 산화머니나 러시앤캐시 같은 데가 들어와서 그렇죠. 예. 이제 저축은행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금리보다 우리가 얼등히 높기 때문에 그 돈 너무 쉽게 돈 버는 구조죠. 그 친구들 들어오면 자금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또 이제 빠져나가고 국부 같은 게 유출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대부업법을 이제 우리 소확행위원회에서 이제 그 소비자 신용법으로 이제 법도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망하고 나서 결국에는 대부업을 쓰게 되더라고요. 다 갚는데 정말 개고생했어요. 아니, 프로님이 증권이나 이렇게 경제에 이렇게 많이 아시는 이유가 그런
잘 어려워봐야 알아. 어려워봐야 알아. 필요하시면 제가 그 각 분야별 전문가들. 아니, 그때 민주당이 180석을 했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고생 많이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가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동네에 변호사 사무실 지나가는데 3층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간판에 붙어 있어요. 파산, 면책, 회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야, 저기 가서 저걸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서 심한 경우는 저는 서민들이 그런 아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시달리고 이러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또 빨리 가서 물론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런 데서 돈을 빌리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사실 지금도 많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것도 있고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쨌건 민주당이 지금 우리 김현정 위원장 예. 뭐 주도로 한번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다.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 경제적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실제로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